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국가보위성 중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피아노 하나로 평양까지 올라온 여자였습니다. 남편 덕에 평양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에 살았고 딸 은별이는 매일 웃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숙청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권총을 들었고 6살 딸을 안고 국경으로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13년 1월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 17층.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를 넘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리처로 국가보위성 소속 중자였습니다. 보위부라는 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이름 하나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인민반장이 우리 집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의 아내였어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피아니스트였지만 결혼 후에는 피아노를 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한 것은 연주가 아니라 조용한 아내였으니까요. 저는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아침마다 남편의 군복을 다려놓았고 저녁이면 딸 은별이와 함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별이는 그해 겨우 6살이었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매일 아빠의 군화 소리만 들으면 현관으로 달려가던 아이였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평양의 엘리트 가정.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잠결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어둠 속에서 허겁지겁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보위부 중자의 손이 떨리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관에서 군화끈을 매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아무데도 가지 마라.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건 공포였습니다. 사람을 신문하고 체포하고 끌고 가는 것이 직업인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보았더니 남편의 군화가 한 짝만 놓여 있었어요. 한 짝은 신고 갔고 한 짝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했던 거죠. 저는 그 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남편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군화의 주인이 다시는 이 현관문을 열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전화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어요. 은별이가 아빠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출장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보위부 사람이 연락 없이 이틀을 비운다는 건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것은 남편의 군화 한 짝이었습니다. 저와 리처로의 만남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23살이던 해 평양음악대학 졸업을 앞두고 당 조직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좋은 자리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좋은 자리라는 말은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갔고 거기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로. 그때 그는 보위부 소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고 서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가 물어본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이 주선한 결혼이었으니 거창한 연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국가보위성 정치사찰 담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누가 불온한 말을 했는지, 누가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누가 장마당에서 불법 거래를 했는지. 남편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가족이 누리는 혜택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가 배정되었고 외화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으며 은별이는 평양의 가장 좋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나는 냄새, 그건 사람의 피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무뎌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의 서재에는 항상 잠겨있는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건 뭐냐고.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그 눈빛을 보고 저는 다시는 묻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서랍은 잠겨 있었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남편이 그 서랍 앞에 앉아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날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제가 오는 기척에 황급히 닫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남편의 서랍 속에는 제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데도 가지 마라. 그 말을 지키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은별이에게는 계속 아빠가 출장 갔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셋째 날 저녁에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6살짜리도 느끼는 거예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검은색 차량 4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보위부였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이요.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닌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우리 동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에 사는 박중잔의 집이었어요. 박중잔은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만나던 사이였고 박중자의 아내 김영숙은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의 목소리였어요. 건물 입구로 끌려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옷차림이었고 맨발이었어요. 그 뒤로 아이 둘이 울면서 따라 나왔고 보위부원 2명이 아이들의 팔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커튼을 움켜쥔 채 숨도 쉬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가 멍멍했습니다. 김영숙이 차에 실리기 직전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7층.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정확히 우리 집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도망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입술이 그 두 글자를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쳐. 그리고 그녀는 차에 밀려 들어갔고 검은색 차량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숙의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공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했던 건 체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했는지, 남편이 왜 새벽에 군화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는지, 이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어요. 숙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은별이가 자는 방으로 가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6살짜리 얼굴. 이 아이도 김영숙의 아이들처럼 새벽에 끌려나가게 되는 건 아닌지, 끌려가는 옆집 여자가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치라고. 김영숙이 끌려간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은별이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겨우였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의 서랍. 10년 넘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서랍. 절대 열지 말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남편은 사라졌고 같은 부서 사람의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은별이를 재우고 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는 남편이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어요. 칼날을 서랍 틈에 넣고 비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철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보이부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숫자와 날짜와 장소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외화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달러, 위안, 유로. 금액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수백만 달러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해외 도피 계획서였습니다. 고위 간부 3명이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빠져나가려는 계획. 가짜 여권, 브로커 연락처, 도피 루트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부 내부의 부패와 도피 계획을, 그리고 그 조사 때문에 숙청당한 것이었어요. 조사 대상이었던 고위 간부들이 오히려 남편을 먼저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리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서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중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김영숙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역시 빨간 줄. 그리고 명단의 맨 아래 리처로 처리 완료.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최윤희, 리은별, 처리 대상 가족 전원. 아직 빨간 줄은 그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서류를 든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흔들려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 석자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거든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고 다음은 저와 은별이 차례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은별이가 깨니까. 이를 악물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어요. 살기 위해서. 제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은별이가 자는 방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숨소리.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와 자기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저는 은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를 덮어주었어요. 은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 저를 닮은 입.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저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을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온몸을 웅크리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리처로. 그 사람이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보이부 중자의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은별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동화책을 읽어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은별이가 잠든 후에는 가끔 저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밤늦게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해산으로 가라. 해산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산에 네 사람이 있다. 이름은 말해줄 수 없지만 해산역 앞 시장에 가서 철호가 보냈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 거다.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되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술잔을 비우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눈빛.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면서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사람의 눈.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숙청당할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질 저와 은별이를. 남편이 남긴 단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해산. 해산역 앞 시장. 철호가 보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갔어요. 서류들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차갑게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기름종이에 쌓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권총이었어요. 보이부 장교에게 지급되는 백두산 권총. 남편이 왜 이것을 집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건 역시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손에 쥐어보았어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맨손은 아니라는 생각. 남편이 숨겨둔 권총이 장롱 안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도시입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감시되고 여행 증명서 없이는 시 경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특히 보이부 가족은 더 엄격했습니다. 남편이 숙청된 상황이라면 이미 저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체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제 신분증은 유효했어요. 보이부 중자의 아내. 그 신분이 살아있는 동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평양역에서 해산행 열차를 타는 것. 평양에서 해상까지는 열차로 꼬박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관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은별이 옷 몇 벌과 남편의 서류 일부, 그리고 권총. 권총은 허리춤에 차고 외투로 덮었어요. 돈은 남편이 비상금으로 숨겨둔 달러 300장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어요. 은별이를 깨워 두꺼운 외투를 입히면서 이모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7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역까지는 택시를 탔어요. 운전사에게 보이부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해산행 열차는 오전 6시 30분 출발이었습니다. 표를 끊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보이부 가족 신분증은 여행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나무 의자였어요. 난방은 되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외투로 감싸주었어요. 열차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객차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군인 2명이 통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어요. 신분증 검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안에는 겁먹지 않는다. 적어도 겉으로는. 저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 은별이를 꼭 안았어요.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받아 들여다보았어요. 보이부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무전기를 꺼냈어요.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별이가 무릎 위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 떨어? 하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안 떨어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떨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제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10초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군인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했고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응답이 돌아왔어요. 군인은 무전기를 끊고 다시 제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어요.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보이부 아내라는 신분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마 체포 명령이 아직 현장 군인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에는 분명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산에 도착해야 했어요. 검문이 끝나고 한숨을 돌렸지만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열차는 평안도를 지나 함경도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산이 높아지고 마을이 작아졌습니다. 갈수록 황량해지는 풍경이 불안을 키웠어요. 은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통로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쓰고 걸음걸이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군인처럼 걷지는 않았지만 일반 승객처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 옆 좌석에 앉았습니다. 빈자리가 많았는데 하필 제 옆이었어요. 저는 은별이를 더 꼭 안으며 경계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로 중자의 부인이시죠?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으로 갔어요. 외투 안에 숨겨둔 권총이 손에 잡혔습니다. 남자가 눈치를 챈 듯 양손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해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중자 동무가 보낸 사람입니다. 남편이 보냈다고요. 이미 사라진 남편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이부의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사람이 남편의 이름을 대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열차가 달리는 소리만 객차를 채웠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났을 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중자 동무가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해산역 앞 시장. 철호가 보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남편만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만 했던 그 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왼쪽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문신이 있었어요. 작은 글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문신. 저는 그 문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목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남편은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손목에서 같은 문신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남편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남자의 손목에는 남편과 똑같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안내인이라고만 했어요. 남편이 만약을 대비해 미리 배치해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열차가 해산에 가까워지자 안내인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자 동무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그날 새벽 리처로 중자는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이부 본부가 아니라 교회의 비밀시설로 호출되었다고 해요. 가는 길에 무언가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호출 장소가 신문시설이라는 것을.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미 호위 차량이 양쪽에서 따라붙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그 시설에 들어간 뒤 사흘간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과 도피 계획을 조사한 죄. 아이러니하죠. 부패를 조사한 사람이 부패한 자들에게 숙청당하다니. 안내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중자 동무는 신문 사흘째 되던 날 총살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열차가 달리는 소리도, 은별이의 숨소리도, 안내인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살, 남편이 총살당했다.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반복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할수록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살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사흘 전에 죽었다니. 제가 서류를 발견하고 권총을 손에 쥐고 탈출을 결심하던 그 시간에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의식적으로 해야 할 만큼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안내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자 동무가 총살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안내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남편을 아끼던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윤희와 은별이를 부탁한다. 그게 중자 동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이 올라왔어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은별이가 무릎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마 하고 잠꼬대를 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괜찮아 자 하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은별이를 생각했다는 것,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안내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자 동무가 준비해둔 탈출 루트가 있습니다.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중국 쪽에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까지 모든 경로가 짜여져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함께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서랍 속의 서류도, 해산에 대한 귀띔도, 이 안내인도 전부 남편이 만들어 놓은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언제 건넙니까? 남편이 총살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영하 25도.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는 추위였습니다. 안내인은 역에서 나오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은별이를 업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가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걸으면 발자국 소리가 2배로 나니까 30분쯤 걸었을까? 허름한 단층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안내인이 문을 3번 두드렸고 안에서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벽에 금이가 있었고 창문에는 비닐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은별이를 이불 위에 눕히자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도강은 내일 밤입니다. 두만강이 가장 좁은 지점이 있는데 폭이 50m 정도 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지만 건널 수 있는 깊이예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간격이 30분입니다. 그 사이에 건너야 합니다. 30분. 50m 강을 영하 25도에 건너는데 30분이면 충분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안내인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별이가 잠든 후 저는 안가의 구석에 앉아 권총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권총. 탄창을 빼서 확인했어요. 총알이 8발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탄창을 밀어넣고 안전장치를 확인했어요. 이걸 쏠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은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언젠가 말해줘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서 이 땅을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해야 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희와 은별이를 부탁한다. 그 말을 듣고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아팠어요. 울고 싶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약해지니까. 약해지면 은별이를 지킬 수 없으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밤의 장면이 계속 그려졌어요. 영하 25도의 두만강. 50m. 30분. 은별이를 안고 건너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은별이가 울면, 만약 경비대가 일찍 돌아오면, 만약 얼음이 깨져서 물이 더 깊으면, 만약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평양에는 이미 숙청 명단이 돌고 있었고 이 안가에 오래 머무는 것도 위험했어요.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안내인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도강 인원이 늘었어요. 당신과 은별이 외에 3명이 더 합류합니다. 3명이요? 안내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루트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내인이 잠시 침묵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선택지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3명과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 조력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도강 당일 밤 자정이 지나서 안가를 나섰습니다. 은별이를 업고 안내인의 뒤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어요.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총소리만큼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강가에 가까워지자 바람이 더 매서워졌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표면이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고 중간중간 검은 물이 드러나 있었어요. 달빛이 없어도 물의 윤곽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빛을 반사하니까 도강 지점에 도착하자
이미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말한 합류 인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명은 젊은 남자 같았고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안내인이 작은 손전등을 잠깐 켰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라는 의미였어요. 첫 번째 남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수척한 얼굴에 겁에 질린 눈, 장마당 장사꾼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비슷한 나이였어요. 첫 번째 남자와 형제인 듯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전등 불빛이 세 번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남자.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군인은 아니었지만 군인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사람.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2년 전 평양에서 남편과 함께 참석한 보위부 내부 행사. 그때 연단에 서 있던 사람. 남편이 귓속말로 알려준 이름. 박상철 상좌. 국가보위성 정치국 상좌. 남편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서류철에서 발견한 이름. 비자금 내역의 맨 위에 적혀 있던 이름. 해외 도피 계획서의 주인공. 남편을 숙청한 장본인. 제 남편 리처로를 죽인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꺼졌어요.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방금 본 그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박상철. 이자가 왜 여기에? 곧 이해가 되었습니다. 숙청의 칼날은 양쪽을 뺍니다. 남편을 숙청한 자들도 결국 숙청당한 것이에요. 비자금과 도피 계획이 더 윗선에 발각되었고 박상철도 도망치는 중이었던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도강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와 남편의 아내가 같은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저는 오른손을 천천히 허리춤으로 내렸어요. 외투 안에서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것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것을 쓰고 싶었습니다. 은별이가 등에서 꿈틀거렸어요. 엄마, 추워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을 숙청한 보위부 상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상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3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 숨소리가 제 귓속에서 증폭되어 울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이 남자의 호흡만 남은 것처럼 이 남자가 명령 한마디로 제 남편을 죽였어요. 리처로가 새벽에 끌려가서 사흘간 신문을 받고 총살당한 것도 이 남자의 서명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숙이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끌려간 것도 김영숙의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은 것도 박중자가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린 것도 전부 이 남자가 앉은 책상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리 대상 가족 전원.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손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 손에 권총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백두산 권총. 탄창의 8발. 한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찰칵. 그 작은 금속 소리가 영하 25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이 정막 속에서는 천둥과 같았어요. 박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짐승의 눈 같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한 짐승. 사람을 사냥하는데 익숙한 짐승의 눈.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사냥꾼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사냥감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총구가 박상철의 가슴 한가운데를 향했어요. 3미터. 이 거리에서 빗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총을 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되니까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상철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갈이 발밑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보이부 상자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숙청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자가, 수백 명의 운명을 종이 한 장으로 결정하던 자가 권총 한 자루 앞에서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우습더군요. 이 남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떨 줄 아는 거였습니다. 제 남편은 떨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윤희와 은별이를 부탁한다고 말한 사람이 무릎을 꿇거나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떨고 있었어요. 제 남편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되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배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지나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지 않으면 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 두 명이 상황을 눈치챘어요. 한 명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 명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바람만 5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내인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제 팔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총을 든 사람의 팔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겠죠. 대신 제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총소리가 나면 모두 죽습니다. 경비대 초소가 300m 앞에 있어요. 총소리 한 발이면 30초 안에 탐조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안내인의 말이 들렸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총을 쏘면 경비대가 달려올 것이고 우리 모두 잡히거나 죽을 것이라는 것. 은별이도 함께. 하지만 총을 내리지 않았어요.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리처로. 보이부 중자의 냉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은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은별아,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고 물으면 은별이가 토끼 하고 대답하고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맞아 토끼가 나오지 하던 그 얼굴. 술 한 잔 앞에 놓고 해산으로 가라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 그 말을 할 때 눈빛이 얼마나 무겁고 슬펐는지. 이미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면서도 아내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총살장 앞에서 윤희와 은별이를 부탁한다고 말한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을 죽인 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3미터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어요. 이 남자를 죽이면 남편의 원한이 풀릴까? 이 남자를 죽이면 김영숙과 그 아이들의 원한이 풀릴까? 이 남자를 죽이면 숙청 명단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풀릴까? 이 남자를 죽이면 제 가슴 속에 이 불덩어리가 꺼질까? 풀리지 않겠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쏘고 싶었습니다. 한 발이면 되는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데, 안내인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고 절박했습니다. 중자 동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윤희와 은별이를 부탁한다고 했잖습니까? 부인이 여기서 총을 쏘면 은별이도 같이 죽습니다. 중자 동무가 목숨을 걸고 만든 길을 부인이 여기서 끊으려는 겁니까?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남편이 만든 길, 숙청당할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딸의 탈출 루트를 짜고 안내인을 배치하고 브로커를 연결하고 중국에서 태국까지의 경로를 만들어 놓은 남편. 그 모든 것이 저와 은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여기서 복수를 위해 방아쇠를 당기면 남편이 만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은별이. 그 이름이 귀에 꽂혔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무서운 거죠. 6살짜리가 느끼기에. 지금 이 상황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을 거예요. 은별이가 제 목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아이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엄마가 총을 들고 있다는 것을 6살짜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이의 본능이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절망의 눈물인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어쩌면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박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은 보였어요. 이 남자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였고 제 눈에 비친 것은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겠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겠다. 당신이 서명한 서류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부쉈는지 기억하겠다. 살아서 이 땅을 빠져나가면 세상에 말하겠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빛으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박상철이 시선을 피했으니까 보이부 상자가 여자 한 명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권총을 내렸어요. 아주 천천히.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떨어지는데 평생만큼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안전장치를 다시 걸었어요. 찰칵. 그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내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 남자를 용서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은별이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남편이 원한 것도 복수가 아니라 은별이의 목숨이었으니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복수하라가 아니라 은별이를 부탁한다였으니까. 저는 권총을 다시 허리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엎인 은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은별이의 손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안내인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45분. 경비대 순찰이 방금 지나갔으니 3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30분. 50m 강을 영하 25도에 건너는데 주어진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등에 6살짜리를 업고 총상 없이 건너는 것과 총알이 날아오는 가운데 건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5명이 강가로 내려갔어요. 저와 은별이, 안내인, 젊은 남자 둘, 그리고 박상철. 강가에 서니 바람이 더 매서웠습니다. 두만강에 찬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어요. 코와 볼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 표면은 가장자리가 얼어 있었지만 중간은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완전히 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얼음 위를 건너다 깨지면 더 위험하니까. 안내인이 순서를 정했어요. 제가 먼저 가고 그 뒤를 젊은 남자 둘이 따르고 박상철이 마지막. 안내인은 이쪽에 남아 흔적을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거였어요. 안내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불빛이 3번 깜빡이는 곳으로 가세요. 절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중자동무의 마지막 부탁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부인도 반드시 살아서 건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녕이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아마 없겠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 남편이 믿고 맡긴 사람, 그 사람과의 마지막이 고개 끄덕임 한 번이었습니다. 은별이를 등에서 내려 가슴 앞에 안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별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물에 들어가는 거야? 응. 엄마가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절대 놓지 마.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제 목을 꽉 조였어요. 아이의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이 온기를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물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살을 찌르는 느낌.
영하 25도의 강물은 살을 애는 정도가 아니라 뼈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자 발가락부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종아리까지 올라오자 다리 전체가 나무 토막처럼 굳었어요. 무릎까지 왔을 때는 걸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발밑에 자갈이 미끄러웠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발이 걸릴 때마다 심장이 멈추었어요. 넘어지면 은별이가 물에 빠지니까 은별이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가슴 위에 받쳐 올렸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안내인은 허리까지라고 했지만 강 중간의 수심은 그보다 깊었어요.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차가운 물이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차가운 물에 놀라서 호흡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려 공기를 삼켰어요.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태우듯 차가웠지만 숨이 돌아왔습니다. 은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두 팔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5kg도 안 될 텐데 이 추위 속에서는 50kg처럼 느껴졌어요.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놓으면 은별이가 이 물에 빠지는 거니까. 이 물에 빠지면 3분도 버티지 못할 거니까. 뒤에서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 박상철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뒤쪽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물에 빠지는 소리. 첨벙.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비명이 들렸어요. 젊은 남자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멈추게 되니까. 멈추면 죽으니까. 앞만 보고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한 발. 발가락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 그 다음에는 종아리. 무릎 아래 전체가 남의 다리 같았어요. 걷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몸을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중간 지점을 지났을 때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강 상류 쪽 초소에서 불빛이 쏘아졌어요. 하얀 빛이 강 표면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찰 시간이 아닌데 탐조등이 켜진 것은 아까 물에 빠진 소리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물속에 최대한 몸을 낮추었습니다. 코까지 물에 잠겼어요. 눈만 물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은별이만 물 위로 올리고 있었어요. 팔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탐조등 불빛이 제 오른쪽 3m를 스쳤어요. 물 위에 반사된 하얀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불빛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었어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불빛이 느리게 강 표면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차가워, 무서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강 위로 퍼졌습니다. 메아리처럼 강변을 타고 번져나갔어요.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탐조등은 확실히 멈추었어요. 정확히 우리 쪽을 향해서 불빛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3m, 2m, 1m. 제 머리 위로 들어올린 은별이의 얼굴이 하얀 빛에 비추려는 찰나였어요. 탐조등 불빛이 제 얼굴 위를 스치는 순간 은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탐조등이 멈추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강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어요. 제 머리 위에 들어올린 은별이의 얼굴이 그 빛에 드러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속에 잠긴 제 몸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아이의 윤곽만큼은 보였을 거예요. 은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계속 불렀어요. 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를 들고 있었으니까. 한 손을 놓으면 아이가 물에 빠져요.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속삭였지만 은별이는 계속 울었어요. 추위와 공포에 질린 6살짜리를 달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초소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서라.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확성기가 아니라 육성이었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150m, 아니 100m쯤.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움직이면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에요. 멈추면 잡히고, 잡히면 끌려가고, 끌려가면 수용소이고, 수용소에서는 살아나올 수 없어요. 은별이까지, 이 아이까지 그곳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걷는 게 아니라 물을 헤치며 돌진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물이 다리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강 전체가 저를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첫 발이었어요. 공기를 찢는 소리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물기둥이 왼쪽 2m 지점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가까웠어요.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조준하고 있었어요. 다만 어둠과 거리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발은 맞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별이를 머리 위로 최대한 높이 들어올린 채 몸은 물속에 최대한 낮추었어요. 물 위로 나온 부분이 작을수록 맞을 확률이 줄어드니까. 두 번째 총성, 탕, 이번에는 오른쪽이었어요. 물이 튀어서 얼굴에 맞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눈에 들어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기 전에 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짧고 날카로운 비명.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상철이었어요. 5m쯤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물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것이었어요. 탐조등 빛이 그의 몸을 정면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 가슴 부분이 더 검게 젖어가고 있었어요. 피였습니다. 강물과 피가 섞여 검은 물을 더 검게 만들고 있었어요. 박상철의 눈이 저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이 보였어요. 공포, 후회, 그리고 어쩌면 체념, 모든 것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3초쯤이었을까? 박상철의 입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서 검은 것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물속으로 검은 물이 그를 삼켰어요. 한때 수백 명의 운명을 결정하던 보위부 상자가 두만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남편을 죽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복수를 원했었죠. 30분 전에는 이 남자를 직접 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보였을 뿐이에요. 복수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직접 하든 하지 않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다시 앞을 보았어요. 앞만 봐야 했습니다. 중국 땅이 20m도 남지 않았어요. 네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어요.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귀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어깨에 불이 붙었어요.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등으로, 등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순간 시야가 하얘졌어요. 눈앞에 섬광이 터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것이었어요.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별이를 두 팔로 들고 있었는데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아이가 기울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른팔 하나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왼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위로 뜨거운 피가 흘렀어요. 이상한 온도 차이가 몸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은별이를 오른쪽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한 팔로. 아이가 제 목을 잡았어요. 엄마 다쳐?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어깨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별이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5번째, 6번째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총알이 주변 물을 때렸지만 더 이상 맞지는 않았어요. 물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기어가다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무릎으로, 팔꿈치로, 배로, 은별이를 한 손으로 안고 나머지 몸으로 기었어요. 자갈이 배를 긁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손등을 찢었어요. 왼팔이 끌려가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오른팔만은 은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감촉이 달라졌어요. 물이 얕아졌습니다. 가슴, 허리, 무릎, 발목.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자갈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강바닥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로 흙을 움켜쥐며 올라갔어요. 왼팔이 끌리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둑 위에 올라서자 바람이 젖은 몸을 때렸어요. 강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은별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옷이 조금 젖었지만 물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은별아, 우리 살았어. 속삭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팔로, 오른팔만으로. 아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강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박상철과 함께 두만강이 두 사람을 삼킨 거였습니다. 탐조등이 여전히 강을 비추고 있었지만 불빛은 강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중국 쪽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총소리도 멈추었어요. 국경을 넘어 쏘지는 못하니까 저는 은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옷이 젖어서 피인지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어깨를 누르면 뜨거운 것이 손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안내인이 말했었죠. 불빛이 3번 깜빡이는 곳으로 가라고. 어둠 속에서 50m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1번, 2번, 3번. 약속의 불빛이었어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길의 다음 이정표.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발밑에 흙이 검게 물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거기까지 갔으면 됐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제 왼쪽 어깨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3번 깜빡이던 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어요. 40대 초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제 어깨를 보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총 맞았어? 미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야 통증이 제대로 밀려왔거든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어깨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다리가 풀리면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저를 부축했어요. 은별이를 젊은 남자에게 맡기고 저를 강둑 뒤에 숨겨둔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짐차였어요. 짐칸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저를 눕혔습니다. 은별이가 바로 달려와서 옆에 누웠어요. 엄마, 자는 거야? 아니, 잠깐 쉬는 거야. 아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식이 자꾸 멀어졌어요. 브로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외투를 벗기고 어깨를 확인했어요. 총알은 관통했다고 했습니다. 어깨뼈 옆을 스치고 뒤로 빠져나간 것이라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출혈이 심했어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2cm만 안쪽이었으면 뼈가 부서졌을 거라고. 운이 좋다. 두만강에서 총에 맞은 것이 운이 좋다니.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면서 동시에 울고 싶었습니다. 브로커가 천을 찢어서 어깨를 단단히 동여맸어요. 소독약 같은 것을 부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충분히 무서웠을 거예요. 피투성이 어깨, 파랗게 질린 얼굴, 떨리는 몸. 더 이상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별아, 엄마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다 나을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도 강가에서 추위에 떨었으니까. 브로커가 이불을 한 장 더 덮어주었어요. 짐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길 위를 달리는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짐칸 덮개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별빛 같은 하늘 아래 30분 전에는 총알이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별이 보였어요. 은별이가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잠든 후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짐차는 새벽 어둠 속을 달렸어요. 중국 동북 삼성의 시골길을 따라 사흘을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조선족 가정에 숨어 지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어깨를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은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운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데리고. 그 한마디에 저도 울었습니다. 해산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낀 거였어요. 그 집에서 항생제를 구해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었지만 죽지는 않을 정도였어요. 어깨는 점점 부어올랐지만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깨가 나을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별이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짐차에서 기차로 갈아탔어요.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윈난성까지. 기차 안에서 은별이가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브로커가 사준 만두였어요. 아이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윈난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갔어요. 라오스에서는 걸었습니다. 산길을 이틀 동안 은별이를 업고 산을 넘었어요. 왼팔은 슬링에 매달아 놓았고 오른팔 하나로 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산길이 가팔라서 숨이 턱까지 찼지만 두만강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총소리는 없었으니까. 탐조등도 없었으니까.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공포였어요. 잡히면 중국으로 송환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저와 은별이 모두 수용소행이었으니까. 태국에 도착한 것은 평양을 떠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방콕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브로커가 마지막 안내를 했어요. 한국 대사관의 위치와 가는 방법. 거기까지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와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았어요. 비용은 누가 치른 겁니까? 브로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자동무가 이미 다 지불했어요. 2년 전에. 남편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숙청당할 것을 알고 아내와 딸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그 비용까지 미리 치러둔 거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어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은별이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옷이 없어서
브로커에게 빌린 옷을 입었어요. 왼팔은 천으로 만든 즉석 슬링에 매달려 있었고 은별이는 너무 큰 티셔츠를 원피스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평양에서 여기까지. 보이부 중자의 아내가 남편의 권총을 들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횡단하고 라오스 산을 넘어 태국까지 2주.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사정을 이야기하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별이의 손을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받아들었을 때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포, 슬픔, 분노, 안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제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그 한마디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서기 전 남편의 권총을 직원에게 맡겼어요. 가방에서 꺼낸 권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비로소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물건, 저와 은별이를 지켜준 물건. 하지만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남편과의 이별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는 순간 은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날을 기억합니다. 2013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활주로의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승무원이 내려도 되냐고 물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믿지 않았습니다. 발밑의 땅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가자.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평양에서, 열차에서, 두만강에서, 산길에서 한 번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아이도 느끼는 거였습니다. 이곳은 다르다는 것을. 그 한마디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최윤희, 북한에서 쓰던 이름 그대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러주던 이름이니까. 윤희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이름을 바꾸면 다시는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원에서 나올 때 상담사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이부 중자의 아내도 평양음악대학 피아니스트도 숙청 명단의 처리 대상도 아닌 그냥 은별이의 엄마로 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평양 중구역 17층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 작은 방이 좋았어요.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 방. 새벽에 군화 소리가 나지 않는 방. 숙청 명단이 돌지 않는 방. 보이부 차량이 단지 앞에 서지 않는 방. 이웃이 맨발로 끌려나가지 않는 방. 그게 자유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은 것.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나도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은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말이 이상해?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은별이는 원래 이렇게 말해 라고 대답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엄마보다 강한 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친구가 생겼고 한국 말투를 배웠고 웃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란 그런 존재인 거죠. 어른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저도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뒤
근처 복지관에 피아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어요. 건반 몇 개가 망가져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도 건반이 온전한 피아노는 아니었으니까. 첫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평양음악대학 졸업 연주회에서 쳤던 곡.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이후로 한 번도 치지 않았던 곡. 10년 넘게 건반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잊어도 손가락은 잊지 않더군요. 첫 음이 울리는 순간 평양이 떠올랐습니다. 졸업 연주회의 무대 조명. 건반 위를 달리던 23살의 손가락. 객석 어딘가에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어느 새벽. 곡이 흐르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보이부 중자의 얼굴이 아니라 은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얼굴. 술 한잔 앞에 놓고 해산으로 가라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 서랍 속에 권총을 숨기며 한숨을 쉬던 남편의 얼굴. 새벽에 군화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가던 남편의 등. 마지막까지 저와 은별이를 지키려 했던 사람. 리처로. 당신이 만들어준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배치한 안내인이 우리를 해상까지 데려다 주었고, 당신이 돈을 치러둔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까지 보내주었어요. 당신이 숨겨둔 권총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당신의 마지막 말이 제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막아주었습니다. 지금 은별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친구도 생겼고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은별이가 웃을 때마다 당신의 눈을 닮았다는 걸 알아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아프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매일 새벽이면 잠에서 깨어요. 새벽 3시쯤 남편이 군화를 신고 나가던 그 시간. 눈을 뜨면 한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이부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김영숙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고, 두만강의 총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왼쪽 어깨의 흉터가 욱신거립니다. 두만강에서 맞은 총알의 흔적. 피부 위에 남은 둥근 자국. 그 흉터를 만지면 비로소 깨어나요. 여기는 서울이고 은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고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는 총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새벽 어둠 속에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영하 25도의 검은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느낌. 은별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던 떨리는 팔. 탐조 등의 하얀 불빛. 물속으로 사라지던 사람들. 제 어깨를 관통한 총알의 열기. 그 밤은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침이 오면 일어납니다. 은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피아노 앞에 앉아요. 건반에 손가락을 올리면 떨림이 멈춥니다. 음악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매일 아침 저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윤희와 은별이를 부탁한다. 그 부탁을 지키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